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지시했습니다. 또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할 때까지 미국의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면서 거듭 밝혔는데요. 중동 상황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도 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수위 점점 더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 둘 다 지금 호르무즈 통제권은 우리가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공세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향후에 만약에 벌어진다면 휴전 협상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그 지렛대가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란은 경제 유인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통제권을 다 놓쳤다. 그리고 미국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유인을 받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협상력을 하나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항행의 통제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이란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협상장에 가서 이 유인을 낮추려고 한다면 경제적 유인 주는 걸 낮추려고 그러면 아니다. 예. 통제권은 내가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양측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그 질의응답에서 했던 얘기 보니까 이란 상대로 핵무기 쓰지 않겠다. 이미 초토화를 했는데 뭐하러 쓰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만 또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죠. 저 전략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제대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흘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자기네들이 선언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NCND 자기네들이 핵을 가졌다고 얘기도 안 하고 핵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핵을 사용하는 순간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게 위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신들은 갖고 있죠. 그리고 어느 국제 기구나 IAEA나 NPT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란을 끝내겠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들이 NPT, 그다음 IAEA와 들어와 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가 이 IAEA 그러니까 국제 핵 원자력 기구에 들어와서 그래도 나름 그 조치를 따르고 있던 국가들을 핵무기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마 도덕적 우위들 그리고 여태까지 그 전 세계 국가가 홀로코스트 때문에 갖고 있던 부채의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행위일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가츠나 그 강경파들은 전술핵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안에서는 생각 고려해보고 있겠지만 사용하는 순간 이란은 지금 자기네들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자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 아닌 누구도 핵무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스라엘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다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네, 뉴욕 3대 증시죠. 그러니까 다우존스, 그다음에 S&P 500, 나스닥이 다 빠졌는데 나스닥 쪽에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고. 근데 지금 간밤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는 괜찮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주로 빠진 지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이제 IT 기업들이 좀 빠졌는데 나스닥 쪽에서. 근데 보면은 앞에서 이제 쭉 설명하셨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영향치고는 덜 빠진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축 역할을 했고 그럼에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빠진 거는 뭐냐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진다는 거는 국제유가가 고유가를 지속한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케빈 호시가 지금 연준 미국에서 청문회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별 의견이 없으면 이제 의장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현재 수준의 동결입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보는 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기술주는 이게 이자율, 물가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망이 좀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에 좀 IT 기업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국제 유가 지금 브렌트 유가 다시 105달러까지 돌파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상황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워시가 그 연준 의장 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 압박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WTI가 이제 배럴당 한 95달러.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기준은 WTI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가 예. 넘어가면 상황이 엄청 나빠지는 거고 90달러대 정도면은 이제 중립, 어디로 갈지 모르는 대기 예. 상태. 근데 말씀하신 브렌트유가 지금 생각보다 어젯밤에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두바이유가 106달러인데 그동안 이제 두바이유가 제일 높았거든요. 브렌트가 거의 105달러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유럽 지역 쪽의 어떤 그 특유의 유럽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브렌트유는 사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한 8에서 9%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이제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지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많이 가스 쪽에서 가격이 급등했고, 이제 그런 쪽의 영향을 이제 브렌트유가 많이 받아서, 다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두바이가 항상 높았는데 브렌트가 다시 100달러를 크게 돌파했다는 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이게 선진국의 어떤 에너지 수급 문제가 상당히 좀 위태롭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 국제 에너지 기구 총장이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위협이다. 이거 2차 에너지 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상황 고려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한 20%가 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계속 막혀 있으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넘어서 예. 에너지 수급 자체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페르시아만 쪽에 예. 중동 산유국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거기에 석유화학, 석유 정제 기지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달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이 지금 오히려 미국은 WTI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유럽 지역은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번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오히려 유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내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그 내부가 좀 분열되면서 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한 매체가 갈리바프 의장 사임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지금 강경파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분열은 그 내부에서 이란 내부에서 갈등이 심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국면, 지금 협상 전에 지금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해서 지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국면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란 선박을 납포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 우리가 봉쇄를 해서 통제권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당연히 그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갈리바프가 사임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저도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매체에서 보도하고 그 소스는 지금 저도 좀 미상인 TV 매체에서 나오는 소스를 확인해 있어서 좀 더 좀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얘기가 다룰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유보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다라는 것은 그 지금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수파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국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이란 내부에서 혁명 수비대 입김이 세지면 협상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시간 더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걸 출구 전략으로 써서 나가서 이 협상장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면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해서 그거는 저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그러니까 휴전 협상을 10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곧바로 그 아락치 외무상이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 상선에 한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자유항행을 해주겠다. 물론 자유항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조건을 걸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양측이 휴전의 선결 조건이었던 모든 전선에서의 공격 중단,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에서 자유 항행, 이게 만들어졌으니 둘이 손잡고 협상장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치열하게 이제 협상을 했으면 됐을 국면인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 그런데 봉쇄는 계속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니네 선박 납포할 거야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타스님이라고 하는 준관영 매체에서 협상파들을 이 멍청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확 바뀌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내부 갈등이 커져서 불거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관관계가 말해주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협상 안에서도, 협상장 들어가서도 니네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 그 레버러지, 그거를 우리는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당연히 협상 국면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의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가 이슬라마바드 가서 사인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갈리바프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이란에서 어떻게 공식 발표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테헤란에서 휴전 후 처음으로 또 방공망이 가동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방공망이 가동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측에서 우리 전쟁 재개할 준비 마쳤다, 미국 승인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미국이 승인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승인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가타부타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란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봐라 이란 지금 와서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봉쇄 계속하고 이렇게 있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한적, 부분적 공격은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네. 이걸 압박카드로 쓸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전쟁 지속되고 있는데 그 우리 1분기 실적 GDP 나왔거든요. 1.7%가 성장했더라고요. 이게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1.7%라는 건 전기비 대비, 그죠?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0.5에서 0.7 정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럼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1.7%는 한 5년 6개월, 그러니까 2020년 3분기, 그때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경제가 막 침체됐다가 이제 반등할 때, 그때가 이제 한 2.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최고치인데, 만약에 요번에 미국 이란 전쟁만 이게 2월 말일 날 시작됐잖아요. 3월 달이 이제 통으로 그 1분기에 영향을 받는데, 그 전쟁만 없었으면 2%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쟁의 영향이 사실 이제 뭐 3월 한 달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첫 달이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문별로 보면은 소비 같은 경우는 한 0%대 초중반, 되게 좀 낮죠, 그죠? 그러니까 좋았던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5%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세청에서 뭐 30%, 40% 수출 증가율, 그거하고는 다른 통계입니다. 그거는 그냥 명목상 들어오는 통계고,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물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인 수출 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5%가 늘었고, 그러니까 수출이 늘면은 같이 따라 느는 게, 우리 수출이라는 건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의 설비 투자도 같이 늘어요. 설비 투자가 4.8% 정도 1분기에 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높였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전기비 기준이잖아요, 그죠? 1분기가 이렇게 높았다면, 자 2분기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 효과도 들어가고, 1분기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2분기 GDP는 1분기보다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쪽일 것 같은데, 다만 다행인 건, 이거 제가 뭐 재정 지출을 막 확대하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추경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추경 효과가 2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역성장 마이너스까지는 2분기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0.5에서 0.7 정도, 뭐 그 정도로 선방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수출 쪽을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그 역할을 크게 했잖아요. 반도체 지금 수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한 겁니까? 우리 전체 반도체 수출의 이제 4월 관세청 통계입니다. 이게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82%.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이 이제 5.1% 늘었다는데 이 중에 40% 그렇죠. 한 2% 정도 이상은 반도체 수출이 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앞으로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의 시각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예,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언젠간 끝나지만 네. 그래도 올해까지는 한국 경제를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4월 달 수출을 보면은 다른 품목들은 오히려 다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도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 예. 의외로 그게 이제 좀 물량이 안 들어오면은 수출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단가가 확 높아지는 바람에 아, 그동안 석유학 제품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차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쪽까지 좀 같이 끌어주면 좋은데 네.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통상 정책 영향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반도체가 유일하게 끌고 있다. 예. 거꾸로 말하면 반도체가 꺾이면 수출이건 경제 성장률이건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끌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거든요. 이거 영업이익 15% 정도 성과급을 안 주면 다음 달 총파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럼 이거는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 줄까요? 반도체가 생산을 안 하면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끊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 세계적인 문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 네. 반도체 수출이 끊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파업이 장기화할 수는 없겠죠. 네. 한 1, 2주 하거나 한두 달 하면은 그 정도로 끝날 건데 공장 일주일 멈추면 어느 정도 타격했습니까? 그거는 저도 물어봐야 되죠. 근데 공장이라는 건 어떤 제조업이건 한번 멈췄다가 예. 다시 가동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단했다 가동할 때는 이게 기계라는 게 한번 또 작동을 하면 이게 불량률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수출 경기 꺾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아까 반도체가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면 꺾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일단 성장 짚어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그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소비 심리 지수 99점인데 기준선이 100이니까 그거보다 낮은 거잖아요. 예. 보니까 그 계엄 그 이후로 가장 낮은 거라면서요? 계엄 이후로는 아니고요. 예. 작년 초에 그거보다 훨씬 낮았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계엄이 터지고 탄핵할 때 예. 이제 그때만큼 이제 나쁜 순간이긴 한데 99포인트가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100포인트에서 좀 밑으로 빠지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전쟁 중에 이제 서베이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 한 몇천 명 정도 모아서 그거 치고는 덜 빠졌다. 저는 한 80포인트대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선방한 겁니까? 예,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언론에서 들려오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좀 심리 위축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그리고 이제 나프타 사태라든가 근데 실제로 마트를 가보면 네.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없어요. 예. 예. 생각보다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군데 보면은 이제 일부 석유학 제품에 재고가 없거나 원료가 없거나 이런 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비를 못할 정도의 어떤 수급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가격들은 많이 올랐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이제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99.2포인트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전쟁의 여파가 그렇게까지 크게 미치지 않지만 이게 길어지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이런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전쟁법 때문에 그런데요. 예.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총 기간이 60일입니다. 예.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더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하길 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30일 정도밖에 더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의 그 방어 논리는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건 군사작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찌되었건 공화당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 상황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 법안을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할 수 있지만 5월 1일이 지나가는 이후에 협상이 진전이 없고 지금 특히 이란 핵 부분, 이 네. 전쟁의 시작이 이란 핵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이 불능화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농축 우라늄을 빼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전쟁이 군사 작전이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받아서 군사 작전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공화당이 이걸 의제로 올리고 그러면 언론에서 다 받을 겁니다. 지금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왜 이 군사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질문들과 의문들, 그리고 네. 이 전쟁은 옳았나 말았나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은 시간은 내 편이다,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란이 성공적으로 그 모기함대 전략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만뿐만 아니라 바깥쪽 오만 해협까지도 자기네들이 나포나 봉쇄를 탄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제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나는 중간 선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네.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중간 선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는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지금 협상 국면 전에 좀 여유롭게 하고 니네들이 더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마냥 지금 시간이 자기 편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좀 우리가 좀 뒤에 행간을 좀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더 끌면 진짜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더 큰 목소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란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란은 시간 끌면 끌수록 유리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란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나가 협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받아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12월, 1월에 이란은 경제 위기 때문에 한번 휘청하고 망할 뻔했는데 이 2월, 3월 거의 50일, 60일 되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민간 인프라 시설까지 다 생산 시설 다 이제 공격을 당한 상태고 석유 시설도 많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여기서 협상을 하지 않고 나가서 경제 제재만 계속하면서 또 경제 압박을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전후 복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혁명 수비대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마냥 지금 단기적으로 버티는 힘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협상장에서 자기네들의 경제 유인을 많이 받아내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 아니면 또다시 시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양측이 그렇게 나는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치킨 게임이 지금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양측 모두 일단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 맞는 거긴 한데 이 협상을 성사되게 할 촉발제 매개체가 뭐가 될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호르무즈 봉쇄한 이거를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협상 기간 동안 풀자 하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긍정적으로 어제부터 좀 생각해서 보는 게 지금 이란도 호르무즈 봉쇄 고조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약간 올리고 있습니다. 납포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면 협상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요거를 좀 풀고 들어가자라고 하고 하면 어느 정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 과정을 밟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지켜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우려하는 거는 이 그 계속 납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우발적인 공격이나 이런 군사 작전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우려인데 한 가지 또 다행인 점은 이란이 그 지금 사용하는 거는 모기 함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민간인 피해나 자기네들이 정말 우발적인 그런 그 피해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또 이 국면이 좀 가다가 양측이 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그 전쟁 길어지면서 석유화학 제품들, 특히 나프타 수급 불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나섰더라고요. 어떤 대책 내놨습니까? 우리 이제 그 나프타를 우리나라도 생산하지만은 수입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이제 수입을 할 때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이제 수입을 하는 기업이 있고 해외 기업이 수출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외 수출 기업, 우리 국내 기업들끼리 거래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거나 바로 찾아가면 되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해외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수출했어요. 대금을 안 줘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신용장이라고 레럴 오브 크레딧이라고 그런 거를 우리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서 나프타를 수출하는 해외 기업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용장의 그 소요 기간, 그 행정 절차가 보통 6주 정도 걸리는데 요거를 이제 금융권에서 빨리빨리 이제 간이 실사를 해서 근데 이거 기간을 단축하면은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그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면책 특권도 주고 그래서 3주까지 당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나프타가 좀 모자르긴 많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프타를 수입해 올 때가 과연 있을까? 있긴 있죠. 근데 전 세계 200개 국가 모든 나라들이 나프타에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다 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이 좀 빨라진다고 과연 나프타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 지금은 어떤 행정 절차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물량의 문제고 다만 이제 6주에서 3주로 단축되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우리가 좀 유리하죠. 다른 나라들도 행정 절차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낼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산업부나 이제 뭐 금융감독원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뭐 실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국민 메시지라고 할까요? 정부 부처가 이 부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오히려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부 산업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고 나선 상황인 건데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긴장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대화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무기한 연장된 이후 양국의 신경전은 하루하루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르면 24일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뭐 구체적인 메시지나 협상과 관련해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좋은 소식을 한다면 예전에도 한번 뭐 이란으로부터 선물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선박이 통과한 걸 예로 들 수 있었겠는데요. 이번에 좋은 소식이라면 뭐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뭐 우라늄 부분, 핵 농축 부분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나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좋은 소식이라면은 이제 협상이 아마도 열릴 것 같다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소식일지.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아직 뭐 협상단들이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내일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안하면서 나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다. 조급한 건 이란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간은 누구 편이라고 보세요? 시간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다 편이 아니죠. 둘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든 것이고, 그다음 미국 유가가 영향받으니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것이고, 이란은 뭐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생필품이라든지 원유 수출 이런 게 다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양측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 내에서 많이 이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그러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측 모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뭐 양측 모두 힘들고 좀 오래 갈 경우 뭐 4월을 넘어간다고 5월로 가버리면 예. 그러면 이란도 힘들고 미국 경제도 타격이 심각하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밑으로는 어쨌든 계속 중재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표면상으로는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 더 쫓기는 건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라고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이 5월 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법적인 그 제약인데요. 그 정치적인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제약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1973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할 때 이제 그 전쟁권한법이라고 의회가 이제 그 행정부의 독단적인 전쟁 수행을 갖다 제한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원래 미국 헌법을 보면 그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 의회에 있는데 미국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쟁 그 권한 그 전장 승인 권한을 의회에게 어떤 그 요청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행정부가 일단적으로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하고 의회에 가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예산을 요청한 그런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회가 참지 못하고 1973년에 이제 그 닉슨 그 행정부가 이제 독단적으로 캄보디아 이런 데에 의회 승인 없이 공습을 하고 폭탄 투하를 하니까 여야가 그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력을 투입하면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고 60일 동안 이제 그 승인을 받아서 군사작전 할 수 있고 그리고 60일 이후에는 30일 동안 그 철군을 위해서 유예 기간을 둔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때 그 한번 존중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럼프 행정부도 벌써 지금 이란과의 하는 이런 군사작전은 전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군사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이 다를 때 조율해 줄 수 있는 거는 사법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사안을 누가 연방 법원에 끌고 갈 것이냐 쉽지도 않은 거고 사법부가 이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행정부로서는 의회에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데 현재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그 의회가 그러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떤 비난을 받게 되면 주장이 나오다면 그 군인들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정치적 그 주장을 하면서 군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회가 그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권한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할로우 체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허한 그냥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권한법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전쟁권한법을 존중을 해가지고 5월 1일 날 군대를 철군하는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1일이라는 시한이 그렇게 의미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시간은 이란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 상황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의 어떤 해상 역봉쇄가 상당 부분 이란 경제를 더욱더 이제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란 같은 경우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 국민들에게 가는 일반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부분도 지금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을 겁니다. 공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자, 이란이 원유 수출을 하는데요. 이제 그림자 선단이라는 걸 이용해서 국제 제재를 피해서 이제 몰래 수출을 하죠. 원산지를 바꾼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에 관여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그러한 것으로 이권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항의 축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걸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혁명수비대를 더 조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상봉쇄를 계속해서 혁명수비대가 뭐 돌발 행동을 한다면 뭐 전쟁으로 갈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계속해서 버틴다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 부담 없이 계속 버틸 수만 있다면 계속하게 되면 승자는 이란이 먼저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 얘기도 계속 나오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부추기는 부분도 있죠. 지금 이란이 지금 통일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부 안에서 계속 지금 전쟁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는다면 계속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 경제를 계속 곤란하게 만들면서 안에 내부 분열을 계속해서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봉쇄 작전의 책임자인 미국 해군 장관이 돌연 사임을 표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은 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밀어붙이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군부라고 하죠. 국방부의 어떤 그 직업 군인들 그런 군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목표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뭐 체제 전복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뭐 핵 미사일 전력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럼에도 이제 군은 통수권자인 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공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지상전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군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백악관과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뭐 육군 장관과 그다음에 해군 장관이 이제 그 사임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표면적으로 본 걸 보면 뭐 부패 논란도 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이러한 그 총장들과의 어떤 그 알력 뭐 의견 차이 마찰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상전, 완전 전면적인 지상전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란을 협상자가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카드인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품절 이란이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위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상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란 너네도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게 되면 이란이 미국에 비해서 우위에 있던 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란도 힘들게 되면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이상하게 이제 바뀌면서 이제는 누가 먼저 이제 백기를 들 거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쓰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부분을 통해서 압박을 하다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그 카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지금 군을 갖다가 가용한 군을 갖다 이제 그 집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습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이란의 에너지라든지 어떤 인프라 시설을 갖다 파괴시키고 예. 그 다음에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셀프 종전을 승리 선언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그 다른 옵션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을 협상자 끌어내는 걸 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상대와 그 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운 국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지속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중재국이 어떠한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것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안에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 모두 알고 있어요. 다 했고 예. 이제 남은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파국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 주기만을 이제 기대하면서 마지막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절박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 누가 더 먼저 양보를 하냐 이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명분 없는 전쟁을 한 게 미국이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입장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휴전 뒤 처음으로요. 이란 테헤란에서 방공망이 재가동됐다고 합니다. 적대적 공중 활동이 보고되고 있고 곳곳에서 방공 미사일 소음까지 들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이 방공망이 다시 왜 가동이 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방공망이 가동이 됐다면 어떤 적의 어떤 전투기라든가 비행기가 발견이 됐다는 뜻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휴전이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란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말한 휴전 무기한 연장 같은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하나의 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직접 하게 되기보다는 또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한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진상은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발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사용할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왜 멍청한 질문을 하냐라고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문맥이 굉장히 묘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핵을 쓸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인가요? 이제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명을 말살시킬 거다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재래식 전력으로 문명을 말살시킬 것이냐. 그렇다면 핵까지 쓸 것이냐.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질문을 한 건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이제 분명히 이제 군사력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란의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것, 이것도 이란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전면적인 지상전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예.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낼 거고 휴전을 무기에 연장한다 이렇게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가 핵무기 있어서 전쟁을 확전할 거냐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이제 발끈하면서 그런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핵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재래식 전력도 쓰는 것을 굉장히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예. 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정치적 출구, 협상의 그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양측이 이제 강대강대치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안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언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건 어찌됐건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서는요.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대표 자리에서 사임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이란발로 나온 내용도 아니고 이란 측의 어떤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내부 갈등이 확인된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부 갈등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신정체제, 지금 일어나는 신정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정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크게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수비대 같은 군부 세력이 있는데 이 체제가 그래도 알리 하메네이 전임자 최고 지도자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지금 후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드러나지도 않는 상태예요, 제대로. 이 상황에서 지금 혁명수비대 쪽으로 급격하게 지금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스타바의 발언 같은 걸 보면은 혁명수비대 입장과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결속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결속이라면 자신들 자발적으로 뭉치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혁명수비대 쪽으로 권력이 독점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갈리바프 의장은 강경파였습니다. 강경파였는데 이번 협상에 나오면서 강경파 안에서도 뭔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죠. 실용 강경파라는 앞에 또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 외에 다른 YD라 같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부터도 좀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죠. 이 사람들이 초강경파로 또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경파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뭔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혁명수비대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 권력이라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지금 갈리바프가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에 좀 견제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요. 해서 현재까지 이란 안에서도 지금 이런 분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좀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것을 계속해서 선전하는 부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란 내에서 좀 통일된 의견을 빨리 제출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통일된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강경파들에 의해서 협상안이 마련될 경우에는 만약에 누가 나갈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과의 타결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 군 수뇌부도 잇따라 이제 사임이 나오고 그 자리를 강경파가 채우면서 강경파 대 강경파가 맞서고 있다. 이러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내도 이제 모스타파 하메네이 지도자가 의식불명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신변에 좀 그 부상이 있지만 그래도 의사 전달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몸에 부상이 있어서 다시 회복 중이지만 그래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협상이 잘 되면 그럼 미국 그 이란 내에 말씀해 주셨지만 협상파와 비협상파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협상이 잘 되고 진전이 되면 미국 측의 어떤 그 제안이 괜찮게 진전이 되면 그러면 협상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협상파에 그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강경파지만 협상파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건파 협상파라고 알려주는 페제스킨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의 목소리가 실리는 거지만 미국에서 이제 다른 제안을 내고 협상 조건을 바꾸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협상파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아주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협상을 포기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이제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협상 진전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미국 측에서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안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왕설래하면서 미국을 이란을 흔들고 있긴 하지만 안을 던졌고 그 안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근데 협상파 비협상파의 그 어떤 입장이 자꾸 다르게 나오고 미국이 하나의 통일된 안을 받지 못하니까 미국이 혼란스럽고 오래 기다려주기 어렵다. 그걸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안을 갖고 와라. 협상과 비협상파는 당신들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하나의 안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란도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란이 움직이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공간이 있어서 협상파가 좀 그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그렇게 압박하면서 안을 내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란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예. 참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발 양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지 좀 계속 지켜봐야겠는데 이란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통일된 안을 내놔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자 이란 측에서는 이란 전시 지도부는 일치 단결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이제 반박하는 의견을 볼 수 있겠고요. 뭐 혁명수비대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지만 이번에는 아바스 아라그치라든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이 어떻게 보면 현재 목소리가 상당히 좀 줄어든 사람들이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나와서 우리는 단결돼 있다고 모스타바도 또 대독 형식으로 단결돼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분열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정말 또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페제시키안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연계 선박을 추가로 납포했고요. 또 이란은 어제 자신들이 선박을 납포하는 장면, 그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죠. 그 영상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복면을 쓰고 총을 메고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는 모습.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까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도 있고 미국이 그 전에도 이제 뭐 투스카호라든가 티파니호 같은 것도 납포하는 장면 보여주고서 이렇게 미국은 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병대들이 이렇게 납포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우리가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 같은 걸 이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납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장면을 보면 이제 납포라는 전략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건 똑같지만 좀 해군력의 차이 때문인지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란 해군이 조금
조금 더 열악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란 군사력이 소멸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전력 60% 정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분석인데 지금 어떻게 현황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뭐 전함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해군의 어떤 필적할 만한 그런 함정이 있다면 이번에 이런 그 작전 납포하는 장면을 했을 때 저는 이란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아직도 이런 해군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을 것 같은데 60%가 남아있다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정 같은 거 저는 소형 고속정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저런 전술로서 이제 미국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뭐 60%까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떤 전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파괴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군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통계를 잡냐에 다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가짜 비행기 같은 걸 활주로에 전시했을 수도 있고 이제 미국이 그걸 폭격했기 때문에 나머지 진짜 전투기들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활주로라든가 공항 같은 거 상당 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남아 있다 쳐더라도 과연 만약에 전쟁이 재개됐을 때 과연 공군이 정말 활약할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이란 공군의 어떤 전투력 그다음에 해군의 전투력에 대해서는 좀 상당 부분 와해된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이란 중앙은행에 처음으로 예치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 법률이 이란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런 또 새로운 얘기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쭉 이어지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국제사회가 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그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제사회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공개된 그 오픈 워러라고 하는 그런 그 해협에 대해서 통행을 받는다는 게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선례가 나면 모든 해협에서 그 지역 국가들이 통행을 받겠다고 이제 또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허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과 같은 한 척당 2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그 통행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란과 국제사회가 척을 쥐고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의 수출이라든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 한 척당 200불이 정도가 이제 그 이란의 은행이 중앙은행이 입금됐다는 것은 초반에 보시면 몇 척씩 빠져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 보도나 어떤 주장에 따르면 그 200만 불 주고서 나오는 게 차라리 나올 수 있다. 어차피 한 번 내는 거니까 그런 그 선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그 예측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제사회가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입장을 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어떤 그 통행료를 내는 그 선박은 희박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일시적으로 이제 그 통행료를 지급하고 우호적 국가가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나 일본도 부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종전 협상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던 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 양측의 2차 대사급 회담이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3주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말이 휴전이지 그동안 레바논 남부 쪽에서 계속 군사 공격이 오갔잖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이렇게 회담이 계속되고 휴전이 연장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만 예.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레바논 안에 이제 헤즈볼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휴전 협상이 계속 이루어져도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레바논 정부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고 통제를 한다면 간단하겠습니다만 레바논이 지금 헤즈볼라를 못하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이스라엘 또한 타국 영토긴 하지만은 뭐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하니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레바논 국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옐로우 라인까지 치면서 자신들의 거점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주 휴전안은 발표했습니다만 레바논이 헤즈볼라보다 강하지 않은 레바논 중앙정부가 헤즈볼라보다 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남부 레바논 그다음에 북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계속된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 예상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쪽에서는 레바논 정부군을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 등 미국 고위 측 인사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레바논 사태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어떤 협상을 성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돌발 변수가 돼서 파탄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레바논 정부하고 이스라엘이 협상을 하는 것이 헤즈볼라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헤즈볼라를 어떤 정당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레바논 정부가 들어온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레바논 남부에서 여전히 공격을 도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위를 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판을 깰 정도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재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내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2차 협상,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벌어진다라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 상한선을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전국 기름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유 평균 가격은 2,0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속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3차 이어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제품의 공급 가격은 지난달 27일부터 6주째 묶이게 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정부는 유가 불안 상황과 수요 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해 동결을 택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휘발유는 8%, 경유 14%, 등유는 2%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동률을 적용하면 휘발유의 최고 가격은 100원, 경유는 200원 이하 여력이 있었지만 앞선 최고 가격 고시 때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던 데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 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정부는 또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 제품 비중이 5%가량 되는 만큼 최고 가격을 동결해 물가 상승 여지를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가격이 유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고시 당시 판매가 2,000원대 초반을 예상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아직 완만한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005원을 기록했지만 경유 가격은 1,999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유가가 이어지는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건자재 가격이 30-40% 가까이 치솟으면서 재고로 버티던 건설 현장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사 차질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또 공사비 상승 고착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레미콘 혼화재. 레미콘 혼화재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로 만드는데 수급 부족으로 가격이 최대 30% 급등했습니다. 도로 포장의 필수 자재인 아스콘은 원유에서 추출한 아스팔트를 주 원료로 쓰는데 공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가격이 20-30% 상승했습니다. 접착제와 플라스틱 창호 가격도 줄줄이 오른 가운데 건설 현장에선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업체별 재고 한계를 최대 5월까지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일선 건설사들은 재개발 조합 등의 수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 협의 등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사태가 이어진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사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고착화도 악재입니다. 건설업은 석유화학 자재 의존도가 높고 운송비나 장비 연료비, 보험료까지 유가와 연동되는 만큼 공사 원가가 전반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 국면에 유가가 다소 내려오더라도 한번 오른 공사비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여러 자재들의 가격이 물가 등을 반영해서 한번 오르고, 그리고 이러한 개별 자재들의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귀결돼. 고금리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이미 6달 연속 상승 중인 건설 공사비는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지표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여파는 분쟁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 일정 지연, 공공인프라 사업 차질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 당국은 자재 수입 절차 간소화나 수입 단가 완화 등 대안을 모색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천의 지역 경제도 업종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인천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선적 항구는 큰 타격이 없어 보이지만 중고차 수출업체와 부두 주변 어시장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자동차 수출 선적항인 인천항 오부두. 유정복 시장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인천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물동량 추이 등 물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넓은 야적장에 대기 중인 차량의 하역 과정부터 선박 내부로 진입하는 최종 선적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살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노후화에 따른 인프라 개선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차의 경우는 3월 기준으로 할 때 전년 대비 42%가 증가됐고,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중고차의 경우는 약 3% 감소된 상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도 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 단지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600여 개 업체가 밀집한 국내 최대 수출 집적지로 중동 수출 물량이 많았던 만큼 피해가 작지 않습니다. 부두 주변의 어시장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객들 발길이 현저히 떨어진 겁니다. 그전에도 좀 사람이 좀 적었었는데 전쟁 나고부터는 한 30% 이상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의 혜택 확대 등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유명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에서 40만 명 넘는 회원의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재산과 몸무게 같은 예민한 정보까지 모두 털렸는데 정작 듀오 측은 신고마저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형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결혼정보 회사인 듀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2만 7천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부터 몸무게, 직장, 재산 등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 때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저장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안전하지 않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싹 털린 건데도 듀오의 대처는 아니랬습니다.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이에 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보고 1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유출 사실 통지와 함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듀오 측은 회원 정보가 유출돼 죄송하다면서도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 않고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강화로 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 매물도 줄 거란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3년 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받았던 기사에 대해서 팩트 발굴이 아닌 엄청난 조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하거나 반납하고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